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1분, 2시간 넘게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로 앉아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 밝힌 국정운영 키워드는 모두의 성장이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함께하는 성장,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박자한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이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이 협력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취임 한 달간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는 주식시장 회복을 들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외교 의지도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채 121분간 진행됐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내 편만 쓸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선과 정치에서 통합을 강조하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고요?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안다며 인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불만을 언급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하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실용, 통합의 인사를 강조한 겁니다.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야당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수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협의, 타협, 통합은 최종 책임자인 본인이 많이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좀 우리 야당들도 다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이를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안엔 국민 이견이 없다면서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당에 힘을 보탰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안 처리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 정부 몫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경찰의 비대와 부작용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을 기용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만든 게 유용성이 있겠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동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이 차장이 오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인사할 때 뭐라고 하던데요, 이 차장에게? 네, 자리 추첨으로 기자들 자리가 정해졌는데요. 가장 앞자리에 뽑혀서 질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입장할 때 악수했는데 맨 앞자리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 이 차장 쭉 봤어요. 자, 취임 30일 오늘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일 맡길만 하네.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선거 때 최악이 싫어서 차악을 투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 진짜 잘하네, 우리가 일 맡길만 하네라는 생각으로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나온 여론조사를 볼까요? 잘하고 있다가 64%, 잘못하고 있다가 21%죠. 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21% 국민을 언급하면서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시기 지지율이 80%대였다며 60%대는 높은 거 아니다, 겸손함도 보였습니다. 밉지만 괜찮네 이런 표현이 귀에 들어오는데 사실 성과라는 게 확실한 건 경제잖아요. 네, 이 대통령 30일 소회를 묻자 가장 먼저 코스피 3천 돌파를 꼽더라고요. 코스피 5천 시대도 준비하겠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환영할 만한 성과죠. 오늘 회견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지층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야당 대표 시절과 지금 대통령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체 국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지층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송미령 장관 유임이나 봉욱 민정수석, 또 최근 검찰 간부 인사까지 지지층들이 성에 안 찬다, 더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 불만들 있었거든요. 오늘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쓸 사람 없고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 배경도 설명했고요. 성과 낼 테니 기다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일 맡길만 한 해가 키워드다. 외교 노선도 확실해 보이나요? 네, 바로 이 발언이 이 대통령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거라고 봤습니다.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 때 악화 일로로 치달았죠. 이 대통령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적, 전략적, 경제적 협력을 해야 하지만 과거사 같은 갈등 요소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섞지 않겠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사실 문재인,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이 안 한 건데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맥락이에요? 네, 퇴임 후에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퇴임 후 대부분 검찰 수사 받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사당하거나 가족 일로 엮여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최측근을 지금부터 단돌이 해둬야 퇴임 후 수사받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당장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오늘 나왔어요. 결국 잘하냐 못하냐는 국민이 선거로 평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는 간접적인 평가지만 3년 뒤 총선은 본격적인 중간평가다. 그리고 5년 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될 수 있다고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다는 절실함을 보여준 기자회견으로 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후보자 꼬리표를 뗐습니다. 야당은 인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국민 무시 표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입장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1호 안건은 총리 임명 동의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총리 지명 한 달 만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에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은 사퇴하라. 이재명 정권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공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어차피 임명될 거라는 오만한 뻐기기 전략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자격자 김민석 총리 임명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길 바랍니다. 김 총리는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정부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정책 수행을 깐깐히 견제하겠다며 도덕성도 실력도 빵점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건물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 두 동을 마치 한 동처럼 불법으로 연결해 카페를 운영한다는 주장인데요. 서울 종로구청이 의혹 확인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상 3층의 흰색 건물과 2층짜리 젓갈색 벽돌 건물이 보입니다. 두 건물 모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 중인데 이곳에서 한 후보자 동생이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카페 건물들 사이에 연결 통로가 보입니다. 건물 1층과 2층이 연결돼 있는 구조인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직원과 손님들이 양쪽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측이 증축 신고도 하지 않고 연결 통로를 만들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증축 허가를 받은 바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불법 증축으로 의심이 됩니다. 종로구청은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늘 오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지정 기한 내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보유하고 있는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과 모친 소유 주식을 전략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문 제목부터 데이터 결론까지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두 개의 논문을 각각 다른 학술지에 실었다는 건데요. 국가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여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8년 충남대 교수였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1저자로 작성한 두 개의 논문입니다. 각각 한국색채학회와 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지에 한 달 간격으로 실렸습니다. 실내 조명 변화를 주고 실험 참가자가 보인 반응을 연구했는데 제목부터 피로감과 불쾌글레어라는 단어만 빼면 똑같습니다. 불쾌글레어도 눈부신 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연구 방법론도 피로감을 불쾌글레어로 대체한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실험 참가자 수와 연령대, 성비 구성도 일치하고
실험 환경을 설명하는 그림도 똑같아 같은 실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도 마찬가지. 일부 문장 순서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합니다. 실험 결과 정리표에서 수치나 등급이 일부 달랐는데 실험 참가자가 선택 가능한 평가 등급을 한 논문은 3단계, 다른 논문은 4단계로 정해 발생한 차이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단일한 데이터로 작성한 복수의 논문을 서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실으면 중복게재로 보는데 두 논문은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들 논문은 산업부에서 4억 2천만 원을 지원한 국가연구과제의 일부로 작성됐는데 이 후보자는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채널A 설명 요청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가 2평 남짓한 고시원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실조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1시간 넘게 전전해야만 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세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생후 2주 된 갓난아기입니다. 고시원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았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였던 아기는 구급차로 옮겨졌지만 병원 8곳을 거치도록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었고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기는 결국 1시간 30분 만에 고시원에서 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살고 있던 고시원 방 안에서는 아기용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영양실조여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아이 엄마는 생활고를 겪었다며 수유도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상태가 호전된 아기를 보호시설에 보내 엄마와 분리시키고 엄마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 학대나 방치 위험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아파트 화재로 10살과 7살 자매가 숨진 지 9일 만에 또 밤사이 집에 남겨진 9살, 6살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염 탓에 부모는 에어컨을 켜둔 채 일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58분, 부산 기장군의 13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문 열고 껐어요. 이제 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옆에 살던 주민분이 이제 호수 물을 끌려고 이제 물 켜고 그러더라고요.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의식을 잃은 9살과 6살 자매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자매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선 지 25분 뒤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부간에 같이 일어나시고 아이들이 아무 이상 없이 조금만 다쳤으면 싶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할머니 없어요. 감식 결과 불은 에어컨 전원선이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화재 당시 에어컨은 작동 중이었습니다. 많이 된 부분이 거실, 베란다 쪽, 에어컨 쪽하고 내부 쪽인데 구조 대상자 발견 위치는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진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불이 나 10살과 7살 자매가 숨진 바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는 구축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망치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치는 남성. 진열대에 귀금속을 쓸어 담아 달아낼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였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 앞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납니다.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귀금속 진열대를 마구 부숩니다. 준비해온 가방을 꺼내 목걸이,
반지 등을 쓸어 담습니다. 금은방 진열대 위에는 귀금속이 사라진 채 절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유리 다 줄이면 다 부셔지고 안에 유리 진열장 유리창도 다 파손되고 처참했죠. 내부로 침입해 물건을 챙기고 금은방을 나설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보안업체 순찰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남성은 공범이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남양주시까지 달아났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해 7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석방됐다면 또 여기로 와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제가 어떻게 길을 다니겠어요. 경찰은 이들에게서 1,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했고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러브버그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 골칫거리죠. 특히 인천 계양산 일대는 들끓는 러브버그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관할 구청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산 정상. 검은 벌레들이 하늘을 점령했습니다. 끈끈이 덫에는 달라붙어 죽은 벌레가 한가득입니다. 여름철 출몰하는 러브버그입니다. 올해 일찍 찾아온 폭염에 더욱 기승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큰 골칫거리가 되면서 관련 민원이 수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계양구청장. 러브버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익충이라 강력 대응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러브버그가 모여 살고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리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걸 참을 일이 있고 또 안 참을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참을 수가 없지요. 구청장이 대책을 세워야지요. 계양구청은 러브버그가 익충이기 때문에 살충제 등을 사용해 방역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시민들이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7월 중순쯤 사라지니 박멸 시기까지 참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윤 구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러브버그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방 살수차까지 동원해 방제 작업에 나섰는데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광민경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민원은 4,700건에 육박합니다. 옷이나 머리, 자동차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리는 등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거지나 생활하시는 공간 인근에 러브버그가 불편을 끼치고 계셔서 이 부분들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이. 소방 살수차까지 동원해 물대포를 뿌려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전철역도 많고 저희 집에도 들어오고 집에 그냥 죽어있겠지. 보기만 해도 너무 혐오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이게 막 뭐 너무 무리지어 다니고 짜증나기도 하고 좀 방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서울시와 각 구청은 살수차를 이용한 방제 외에 LED 포집기와 끈끈이 트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충제를 쓰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친환경 방제를 우선하고 있고 러브버그는 살충제 저항성이 큰 편이라 효과도 낮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러브버그는 장마가 완전히 끝나야 사라질 전망입니다. 장마 직전에 한 1, 2주간 동시다발적으로 우월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 직전까지 얘네들이 밀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그 뒤로는 산란을 하고 죽고 몇 년 사이 러브버그 출몰 지역이 넓어지고 개체수도 늘어난 만큼 궁극적으로는 개체수를 조절하며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기상청이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장마야라고 할 정도로 짧은 장마인데요. 그만큼 더 긴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강렬한 태양에 이글이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 대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에 달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앞으로 더 더워질 예정인 것 같은데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너무 더워서 조금
숨도 막히는 것 같아요. 장맛비라도 내려 더위를 식혀주길 바랬지만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장마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지방은 이틀 전 이미 장마가 끝났다는 겁니다. 남부는 단 13일짜리 장마로 역대 두 번째 짧은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중부는 아직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북한 쪽에 머물고 있는데 동남쪽으로 이동하며 월요일엔 중부 지역에 비를 흩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론 13일까지 전국이 땡볕으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장마가 짧아진 만큼 길어진 폭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 폭염 형태도 다릅니다. 바다 수증기가 밀려오는 서해안과 수도권은 체감온도가 높은 사우나 더위, 남부와 내륙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더위, 동해안은 태백산맥을 넘은 뜨거운 공기 때문에 밤에 잠 못 드는 열대야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적도는 펄펄 끓어 보라색으로 보일 만큼 바다가 뜨거운데 태풍이 휘저어주지 않는다면 올여름 내내 이 열풍을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강릉은 이틀째 밤 기온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더위를 피해 주민들은 해발 830m 대관령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다리를 오가며 바닷바람을 맞습니다. 백사장에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기말고사 끝나갖고 몸이랑 약간 마음 휴식하려고 왔는데 발 담그니까 약간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좀 많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져도 기온은 30도를 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는 건 낮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밤에는 에어컨을 안 틀으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내가 이제 거리를 시내에서 걸어다니면 좀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컥컥거립니다. 해발 832m 대관령. 폭염을 피해 몰려든 캠핑카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밤 10시 기준 이곳의 기온은 22도인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겉옷을 입지 않으면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대관령엔 열대야가 역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왔는데 차에서 내리니까 긴팔 입고 싶더라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시원해요. 지난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30.4도로 이틀 연속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겁니다. 당분간 동해안 일대에는 한낮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2달 전 새로운 교황이 즉위했죠. 이 교황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바티칸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황이 북미 남북 관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티칸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금년 중에 좀 교황청을 좀 방문하셔서 교황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렸고요. 유 추기경은 후보 시절과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편지를 2차례 직접 교황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도 편지를 받고 매우 좋아하셨다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교황을 찾아뵙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이렇게 되면은 금년 정도로 해석해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부와 교황청이 만남을 위한 교감을 나누는 건 남북 관계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황님 미국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북미 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땐 생각이 들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남북을 위해서 여러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그 마음이. 교황이 세계 유일 분단 국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국내 유일한 쇠빙 연구선이죠. 아라운호가 오늘 오전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 첫 닻을 올렸습니다. 이 북극 항로 개척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오은성 기자가 오늘 출발하기 전 인천항으로 가 아라운호 만나고 왔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배 안팎에서는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배 외부 곳곳엔 관측 카메라, 내부에는 연구기기들이 가득합니다. 높이 9.9m, 7,500톤이 넘는 국내 유일의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항에서 북극으로 향한 아라온호는 91일 동안 북극 베링해와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춥고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를 항해하는 건 쇠빙선만 할 수 있습니다. 쇠빙선 아라온호의 배 앞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배처럼 보이지만 배 밑에는 10m 규모의 아이스나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스나이프가 항해를 하면서 바닷속 얼음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형 얼음을 만나면 얼음 위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북극에 도착하면 북극 바다 한가운데 쇠빙선을 세운 뒤 바다 얼음 및 상황을 점검합니다. 극심한 이상기후로 얇아지는 빙하 두께를 측정하고 한파와 폭염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녹았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빨리 녹을 수 있는지 그거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북극 항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밤마다 낫과 칼을 들고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현장 카메라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현수막을 막 펼치기 시작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심야 시위에 나선 지 한 달째입니다. 소각장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마포구 소각장은 5개 자치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데 서울시가 올해까지였던 공동사용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하자 마포구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소각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따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낫과 칼을 들고 쓰레기 봉투를 파헤치는 사람들 모두 마포구 주민들입니다. 음식물 등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를 확인한다는 서울시 지침을 근거로 감시단이 쓰레기 봉투를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소각장을 압박하는 일종의 지연 전술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마포구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욕설과 고성은 물론 도로 위 농성 시위까지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져 왔던 겁니다. 차량 출입 차량 막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당신이 왜 못하는데? 내리시면 안 돼요. 마포 구민으로서 막는 거 마포 구민으로서! 이러시면 안 돼요.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 위험합니다. 차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한 후 4차례 구청 방문 등을 통해 사전 협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사자인 마포구를 제외하고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던 쓰레기 차량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한 차 버리는데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차가 버리고 가야지만 또 실을 수 있으니까. 소각이 지연되자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6월달 한 달에 257대가 들어왔습니다. 민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 10대 정도 증가한 거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는 이곳 매립지가 쓰레기를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체 매립 공간의 96%를 다 쓴 상황. 마포 소각장 문제가 갈등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이곳으로 떠밀려오는 쓰레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태현입니다. 네, 다음 주 방한할 예정이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방문이 무산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개최를 조율 중이었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됐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했지만 미 내부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급 인사 교류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오는 8일에서 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는데 5일 전에 무산된 겁니다. 무산 배경에 관심이 모입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산됐던 한미 정상 간 첫 만남이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불발되면서 이달 말로 조율 중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루비오 장관 측 일정과 관련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뿐 아니라 방일 일정도 동시에 취소됐다며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은 별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최근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 13일 동안 발생한 지진이 1000번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밝히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3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남서쪽 도카라 열도에서 진도 6약,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5 지진은 서 있기도 곤란한 수준으로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무려 10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도 섬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まず身の安全を確保できることとすぐに避難できるような準備をしていただくこと。 특히 이 지진이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레인 7월 5일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언한 일본 한 작가의 책도 재조명되는 등 일본 안팎으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いや不安ですね。南海トラフとかその首都直下とか考えたらやっぱり対策とかし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思いますねやっぱり。 She was very concerned. She was trying to talk me out of coming to Japan. 이시바 총리도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갑작스런 폭우로 마을이 진흙더미에 묻혔는데요. 불어난 물에 주민이 휩쓸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시커먼 물이 굉음을 내며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진흙과 흙탕물, 검게 변한 빗물이 강물과 뒤섞이면서 마치 검은 쓰나미가 몰아치듯 민가를 덮칩니다. 마을 인부들도 놀라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1일 이탈리아 북서부 바르도네키아 지역에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해발 1300m에 있는 프레지스 강이 넘쳤는데 차에서 내리던 70대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우가 그친 다음 날 당국은 복구에 나섰지만 강물에 쓸려온 흙과 자갈이 마을에 가득 쌓여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양방향 차로를 덮을 만큼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상점이 있던 건물은 지면이 꺼지면서 아래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콜롬비아 중부 도시 비아비센시오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5 de la mañana empezó todos los carros, el agua se llevó todos los carros, se llevó este muro y allá fueron a dar motos, 3 carros, la mayoría de las vuelto nada. Estamos tratando de ayudar a las personas a sacar el agua de sus casas y el lodo. 비아비센시오시 당국은 이번 홍수로 도시 내 18곳이 물에 잠겼고 비아비센시오와 보고타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선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신주 수십 개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3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갑자기 앞에서 전신주들이 도미노 무너지듯 넘어집니다. 피할 새도 없이 자신의 차에도 전신주가 넘어져 차 앞부분이 순식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송전선을 덮치면서 전신주 50여 개가 줄줄이 넘어진 겁니다. 조수석으로 빠져나온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3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아직 천여 가구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electricity poles are down. This goes for miles. We ain't got no power. 이날 라스베이거스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12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사막에 모래가 밀려와 공항 활주로를 덮어버리면서 일부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중국의 구이양시의 한 도로. 차 한 대가 물웅덩이를 덜컹이며 지나갔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당 차량은 일본 브랜드의 내연기관 차량으로 물웅덩이를 통과하다 연료 탱크가 파손돼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곧 90세를 맞는 옛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중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자체적으로 후계자를 찾겠다고 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옛 티베트의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의 한 사원. 티베트 불교 복장의 승려들이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곧이어 인도 모처에서 고위급 종교회의를 진행 중인 달라이라마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다람살라네 샤제게노 체모 달라이라마 덴지자스 퍼게로 올해 90살인 현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통한 후계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후계자 지명 권한은 외부, 특히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은 셈입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中央政府批准的原则，遵循宗教仪轨和历史定制，按照国家的法律法规办理。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다가 1959년 인도로 망명한 현 달라이라마는 중국에서 위험한 분열주의자로 불립니다. 중국은 옛 티베트 지역인 시장 자치구를 향해 정부 정책을 따를 것을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习近平强调，大家在信里说得好，看着北斗星走不迷路，跟着共产党走会幸福。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달라이라마의 환생과 후계자 선정은 중국의 내정이며 외부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추가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며 이번 대책 말고도 수요 억제 대책은 많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강조해온 것처럼 부동산 세제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통한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계속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신도시 조성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의 투기 수요로 보고 금융시장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투자처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정부의 초강력 대출 옥죄기에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일단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강남권과 경기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9일 59제곱미터가 10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가격이 오른 겁니다.
웨이팅 걸어놓고 정말 앉아 있으세요. 1억에서 1.5억 정도 상승? 정말 찐 손님만 오시는 것 같아요. 반면 한강을 경계로 영등포구 맞은편에 있는 마포구는 같은 기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영등포, 양천, 노원 등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 일부는 수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을이 사철이 되면 오히려 확산세가 외곽으로 더 퍼지면서 강남은 몰라도 6억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15개 의혹 중 가장 먼저 삼부 토건부터 겨눴습니다.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주가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특검 수사관들. 주가 조작 관련된 자료 좀 보러 오신 걸로 보면 될까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등 업체 6곳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자택 등 주거지 7곳이 대상입니다. 3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발표 등 호재를 만들어 주가를 띄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삼부토건 주요 임원들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이후 삼부토건은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는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재건 포럼이 열리기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가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재건 컨퍼런스에 참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대통령실과 안가 상황이 찍힌 CCTV가 이 내란 특검의 수사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CCTV에 찍힌 전 정부 인사들이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으로 출석하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사후 부서문건 작성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지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계엄 수습책을 논의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수석의 당시 행동은 특검이 확보한 안가 CCTV에 노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장소였던 대통령실 5층 CCTV도 확보한 상황.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 때도 한 전 총리의 행적과 CCTV 영상에 불일치를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와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준비 상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검토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대화를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오늘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전공의들이 이제 돌아오는 걸까요? 일단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귀 방안을 찾겠다고 하자 전공의 대표 이제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해졌다며 반겼습니다. 달라진 의료계 기류를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대화와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과도하고 억지스러웠다고 평가하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나온 첫 공개 발언에 의료계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진짜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화답했습니다.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 생각하고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공의 내부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정부와 대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재검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11가지 요구안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귀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합시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하는 대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1호 쟁점 법안입니다. 핵심은 3% 룰이라는데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1호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담겼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3% 룰도 포함됐습니다. 3% 룰이란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4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도 소액주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이번에는 빠졌는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경제 8단체는 법 통과를 두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굽니까? 네, 바로 조국 전 대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조 전 대표를 검찰 정권의 희생자라면서 8.15 사면으로 명예회복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요청을 조국혁신당이 한 건 아니네요. 네, 지난달에 이미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서 슬쩍 말 꺼냈지만 별 성과가 없었거든요. 오늘 면전에서 사면 이야기 들은 이재명 대통령,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아까 8.15 광복절까지면 이제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조국혁신당은 좀 마음이 급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여당 내에서도 이 사면론은 성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국혁신당도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조국 전 대표조차 어제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사면 언급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조국혁신당 보면 이 정권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던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이 사면 문제도 마음 같지가 않고 또 대선 때는 함께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이 대통령의 검찰 간부 인사에 불만이 많은 모양새입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지 마세요. 광복절 다가올수록 속타는 조국혁신당, 곧 조국 전 대표를 마주할 날이 올까요?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안과 박,
어디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회의장의 안과 밖 분위기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임명안이 통과되는 순간 먼저 본회의장 안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축하 릴레이가 이어지는군요. 네, 표결하러 가는 중에도 틈틈이 민주당 의원들 김 후보자와 줄지어 셀카 찍더라고요. 김병주 의원은 휴대전화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네, 김민석 총리의 임명안 투표를 앞두고요. 이 본회의장 안에서 김 총리와 함께 즉석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친정의 기쁨도 있고 응원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회의 중 유튜브 중계 방송은 사전 허가 없이는 안 되는 행위죠. 네, 그러면 밖은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축배를 들기 직전 바깥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알리는 그런 작은 몸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망법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발표도 하였습니다. 네, 시선은 대통령 회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오늘 본회의장 안팎의 공기만큼이나 여야의 현실도 다른 상황이죠. 무기력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의 모습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야구장에는 먹거리, 즐길 거리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는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야구를 직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현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관중석에서 모자와 부채로 더위를 쫓아보지만 33도를 웃도는 폭염에 야구 팬들도 진이 빠집니다. 하지만 대전구장엔 무릉도원 별천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장난치고 어른들도 신났는데 호텔 수영장이 아닌 야구장입니다. 바깥은 폭염이지만 물속은 온몸이 시원합니다. 일반 관중석에서 볼 때는요 너무 더웠었는데 수영장 안에서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신세계예요. 새로 지은 대전구장이 선보인 삼루 관중석의 인피니티 풀입니다. 이처럼 시야가 탁 트여 있는 수영장에 몸을 담근 채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체이스필드 구장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통창으로 설계돼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시야 방해 없이 경기를 볼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대전구장뿐입니다. 팬들에게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구장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인천구장은 외야에 삼겹살 구워 먹으며 응원할 수 있는 바비큐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구장엔 다리를 뻗고 앉아 소풍 온 것처럼 돗자리 깔고 응원할 수 있는 이색 관중석이 인기입니다. 몇 년 뒤 청라 돔구장이 지어지면 호텔 방 안에 앉아 통창으로 경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야구장의 진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제주와 남부의 장마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다만 중부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때때로 비가 올 수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서 저녁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중북부에 비 예보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인데요. 다음 주 서울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은 폭염 경보 단계인데요. 내일도 최저 기온이 서울 25도, 강릉 28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와 울산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일본 도쿄 인근 해상에서 3호 태풍 문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